간호조무사 기출중심 요점 정리, 성인간호,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관련 질환,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골관절염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골관절염이라고 나오면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뼈의 끝부분을 덮고 있으면서 뼈를 보호해주는 그 연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렁뼈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또는 다양한 원인으로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노화, 유전적인 요소, 또 관절 조직의 퇴화, 또 계속적인, 지속적인 마찰, 그리고 연골의 탄력성의 저하,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증상은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겁니다. 뻣뻣해지면서 이렇게 통증,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아픈 증상, 그죠? 금기사항입니다. 안 좋은 것들이죠.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 그리고 무릎을 꿇거나 쭈그리고 앉는 자세, 그리고 장거리 걷기. 가벼운 걷기 정도가 아니라 장거리 걷기는 관절염에 무리가 간다라는 거죠. 그 등산입니다. 등산은 올라갈 때에는 그래도 근력을 키우는 운동인데, 이게 등산은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등산도 퇴행성 관절염에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치료는 약물치료, 온냉요법, 마사지, 물리치료, 그리고 또 비만이면 아무래도 무릎에 더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해주는 게 좋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어떤 게 좋아요? 수영, 걷기, 체조, 이런 것들이 좋은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운동이고, 안 좋은 거는 조깅입니다. 조깅은 반복되는 운동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조깅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은 이러면 수영, 걷기, 체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골다공증입니다. 골관절염과 골다공증이 다른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골다공증은 노화에 따라서 척추, 대퇴 부위 이런 뼈 조직에서 뼈세포가 상실되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쉽게 뼈에 구멍이 많이 생겨서 이런 스펀지 같은 상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는, 그러면서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중년기 이후의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폐경,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결핍, 그리고 저체중, 청소년기에 칼슘 섭취가 불충분했던 경우,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다, 그리고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이런 호르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이 심해지겠죠.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은 사람들, 스테로이드 제제를 너무 오랫동안 한 사람들, 그리고 혈전 방지제, 대표적으로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같은 이런 약들을 오랫동안 복용한 사람들은 골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치료는 칼슘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폐경기의 여성이라면 호르몬 치료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의사와 상의해야 되겠죠.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 주사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어떤 거예요? 걷기가 좋습니다. 여기서는 수영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영은 물에서 하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이 아니죠. 그래서 걷기는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이고 수영은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등척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을 다 골다공증에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등장성보다 등척성 운동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러질까봐, 골절이 있을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등척성 운동을 더 권장하고 있다. 좀 알고 계시고요.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칼슘제죠. 그래서 칼시토닌을 처방해서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입니다. D 이 섭취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금주하고 금연하는 것, 이렇게 치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 그래서 엉덩이 관절 부위의 골절입니다. 주로 70세 이상의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낙상으로 인해서 고관절 골절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넘어져서 낙상으로 인해서 오면은 고관절 쪽이 부러져 있다.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따로 그걸 물어본다기보다는 이거와 관련돼서 낙상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노인간호랑 접목해서 낙상 예방 어떻게 할 거냐. 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낙상 관련돼서는 꼭 한 문제는 나와요. 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첫 번째, 집안 조명을 밝게 한다. 그리고 전기줄, 코드같이 걸려서 넘어질 만한 물건들은 치운다. 그리고 욕실에서 신발을 신도록 해라. 미끄러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욕조에 매트를 깔고 바닥에 흘린 것이 있으면 즉시 닦아라. 그리고 발에 맞는 낮고 넓은 굽을 신고 고무바닥으로 된 신발을 신어라. 현기증이나 정신혼란을 일으키는 어지러울 수 있는 이런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은 나이가 들어서 어깨 관절이 퇴행성이 변화가 오면서 통증을 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50대 이후에 50대에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좀 쉬어주거나 충분히 쉬어주거나 또 물리치료하면서 근력 운동을 좀 하던가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해주면 오십견의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그렇습니다. 시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질환이고 팔꿈치 내측 상가염과 외측 상가염도 시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질환은 아닙니다. 부위가 어디인지 팔꿈치 안쪽으로 아픈지 바깥쪽으로 아픈지. 외측 상가염은 우리가 그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는 그 많이 말하는 그 질환입니다. 물론 여기도 물리치료하거나 소염제를 복용하거나 그리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보통 많이 하고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그렇게 중요한 질환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6번입니다. 손과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 대표적으로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중신경이라고 해서 손바닥 중간을 지나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 카파터널이라고 하는 정중신경. 여기가 관이 이제 수근관이라고 하는 여기가 좁아지면서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신경이 자극되는 것. 그러면서 이 정중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중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손 부위에 감각이 저릿저릿하는 거죠. 감각 이상이 오고 통증이 오는 그런 질환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고, 손바닥이 저리고 손끝으로 가는 손가락이 저리고 또 근력이 약화되면서 뭔가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고 이런 통증이 자꾸 있고 밤에 특히나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절 증후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에 일을 많이 하고 명절에 그죠? 낮에 요리 일 많이 하고 그리고 밤새 아픕니다. 아프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형외과 문 열면 오는 질환이 이렇게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다 이렇게 임상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밤에 많이 아픕니다. 진단검사 우리가 자가진단법이라고 해가지고 수근관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은 두 가지, 팔렌 검사와 티넬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검사 이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팔렌 검사와 티넬 검사. 그래서 팔렌 검사, 자 볼게요. 양측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리고 있었을 때 손바닥과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심해지면
아, 수근관 증후군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티넬 검사라고 하는 엄지손가락 아래쪽으로 해서 거기 손목 부분, 결국은 정중신경이 있는 부분이죠. 그쪽 부분을 누르면 저린 증상이, 손바닥으로 손가락으로 이런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아,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렌 검사법과 티넬 검사법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제 수술은 간단하게 합니다. 신경을 좀 터주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수술이고요. 이 수술을 끝나고 나면 간후중재는 어떻게 할 거냐? 손목을 많이 안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반드시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보호대 착용을 해서 많이 안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주에서 6주 정도, 한 달 이상은 많이 쓰지 마라, 손을 많이 쓰지 마라, 안정을 취해라 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요통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요통은 우리가 뭐 다 알죠. 허리가 아픈 통증인데 우리나라 보통 대부분의 80% 이상은 다 허리의 통증, 요통은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보는 그런 질환이죠. 요통이 어떠고 저쩌고 이런 정의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요통이 있을 때에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또는 한 손을 들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비슷합니다. 양발을 양쪽으로 벌리느냐, 앞뒤로 벌리느냐, 요런 거거든요. 지지면을 넓힌다는 얘기거든요. 자, 볼게요. 허리를 일단 핍니다. 어디를 구부려요? 무릎을 구부려서 몸의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그리고 양발을 벌려서 어떻게? 지지면을 넓힙니다. 또는 앞뒤로 벌려서 지지면을 넓힙니다. 이거는 그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양손으로 물건을 들 때는 이렇게 양발을 벌리는 게 더 편한 자세가 되겠죠. 지지면을 넓히려면. 그리고 한 손으로 물건을 들 때는 아무래도 앞뒤로 벌리는 게 지지면을 넓히는 자세에 좀 더 안정적인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양발을 벌려서 앞뒤로 벌려서 지지면을 넓힌다. 네. 물건을 들고 방향을 전환할 때는 허리를 움직여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허리를 돌리지 않고 어떻게? 발을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몸이 돌아가게끔 전환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허리를 돌리지 않는다가 중요해요. 물체는 최대한 몸에 가까이에 위치해서 드는 게, 멀리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보다 최대한 몸에 가까이에 해서 드는 게 아무래도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이겠죠. 꼭 알고 계시고요.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아무래도 통증은 더 악화되겠죠. 누워있는 게 아무래도 허리에 디스크에 받는 압력이 가장 작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가 가장 덜 아프고요. 대신에 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는 통증이 더 악화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장시간 서 있을 때는요. 그럼 앉아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서 있을 때도 너무 오랫동안 서 있으면 안 좋겠죠. 그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한쪽 다리를 조금 무게를 좀 분산시켜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쪽 다리를 발판 위에 좀 올려놓고 있으면 요통 있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라는, 이게 기출지문으로 한번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문까지 정리하고 이번 시간